안녕하십니까. 네. 그 대구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철 사무관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이제 주요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심리분석 업무를 총괄을 했었고요. 이 스모킹건에는 이제 첫 방송부터 제가 출연을 해서 그렇죠. 이제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했던 거는 이제 부산 또래 여성 살인 사건이라고 이제 정유정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 사건에 있어서 통합심리 분석을 했었죠. 네. 그때 당시에 부산에 계시진 않으셨죠? 네, 저기 대검에 있을 때 이제 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바로 저희 쪽에 통합심리 분석이 의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석관들하고 함께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직접 면담을 했죠. 대검에서 이제 통합심리 검사 진행할 때 뭐 하는 특별한 이유라든지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는 왜 진행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살인, 강도, 뭐 강간 이런 이 강력 사건에 있어서 그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통합 심리 분석을 보통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그 정유정 사건과 같이 대형 강력 사건들이 딱 터지면은 저희도 미리 좀 준비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 구속 기간이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이제 연장을 해도 20일밖에 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고 면담을 하고 또 분석하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 검찰에 송치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미리서부터 준비를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유정은 그 진술을 굉장히 여러 번 번복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기 범행 수법도 되게 잔인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인지적인 특성이라든지 성격적인 특성 그리고 사이코패스 여부 이런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심리학적인 분석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러면 처음 부산 내려가셔서 처음에 이렇게 마주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구속 피해자들은 수의를 입고 있죠. 그러면 이제 교도관에게 또 이 수갑이나 포승줄을 좀 풀게 해가지고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유정도 이 밝은 옥색, 그러니까 그린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색깔의 이제 미결수들이 입는 여성 수의, 반팔 수의를 입고 있었는데요. 그 처음 봤을 때 20대 여성치고는 좀 뭔가 어딘가 표정이 많이 어둡고 좀 음산한 분위기도 좀 느껴졌습니다. 그 보통의 범죄자들 대면했을 때랑 느낌이 좀 달랐던가요? 아니면 뭐? 글쎄요, 제가 이 정유정의 이 신상 공개된 사진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되게 보면 명랑해 보이고 네네네. 좀 뭔가 똘망똘망한 학생처럼 네네. 보였잖아요. 근데 실제 봤을 땐 그러진 않았어요. 표정도 되게 어둡고 좀 그런 우울한 분위기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졌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심리 검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첫 대면하고 그 사람의 느낌을 이렇게 받으시면 뭐 앞으로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예상이 되십니까? 뭐 어렵겠다 아니면 쉬운 상대인데 이런 느낌이 혹시 오시는 게 있으실까요? 근데 저희 감정관은 어쨌건 이제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저희 절차대로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유정은 이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면서도 또 이제 환각을 경험했다. 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는데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부산에 저랑 같이 내려갔던 분석관들이 젊은 여성 분석관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유정이 좀 자기한테 뭐 약간 불편하거나 민감한 질문을 좀 듣게 되면은 좀 불쾌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래도 나이가 든 아저씨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는 되게 공손하게 깍듯하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강력사건 피의자들이 보면은 강약 약강의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뭐 되게 센 척하고 우월감을 좀 내보이려고 하고 좀 강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좀 약하고 좀 불쌍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정유정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씀이시고요. 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혔는지는 무려 111번을 찔렀다고요? 사실 본인은 뭐 몇 번 안 찌른 것 같은데 그리고
30대 여성이 이제 마저 다 찌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아마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는 말씀이시죠? 가공의 인물, 호구의 인물인 30대 여성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면담 중에 저희가 그 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번 해봐라라고 이제 주문을 했더니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 특별히 뭐 어떤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할 때는 뭔가 또 꾸며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내가 했던 말이 맞나? 자꾸 이게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지적인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좀 더듬는다거나, 말의 속도가 좀 느려진다거나, 좀 자신감이 없으니까 말의 이제 크기도 좀 작아지는 거예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말을 더듬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징후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그 30대 여성의 환각을 봤다라는 그런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검사상으로 판단하셨을 때는 어쨌든 이 30대 여성이라는 거는 본인이 꾸며낸 이야기인데 그것이 환각도 아니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환각 증세라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꾸며낸 인물이다. 저희가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는 꾀병 검사도 따로 있어요. 이제 엠페스트라고 하는 그런 검사에서도 대단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꾸며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통합심리 분석을 할 때는 어떤 검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통합심리 분석이라는 것은 크게는 거짓말 탐지 검사라고 불리는 심리생리 검사하고 행동 분석, 그 다음에 뇌파 검사, 임상심리 평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은 거짓말 해보셨어요?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하지만 하죠. 거짓말 해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좀 화끈거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에게 이게 당당하지 못하는 그렇죠. 들킬까 봐 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살짝 좀 그렇게 의도치 않은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드라마 라이 투 미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실존 인물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거짓말하면 세 가지의 정서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요. 발각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속이는 즐거움. 이 세 가지의 정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런 심리 상태의 변화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자율신경을 따라서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흡의 패턴도 변하고 혈압도 오르고 맥박도 변하고 땀도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를 보고 이 사람이 거짓이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심리생리 검사예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 분석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다고요? 인지적인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행동 신호들이 무의식적으로 막 노출이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말을 더듬기도 하고 정유정 같은 경우는 발을 그렇죠. 아까처럼 이렇게 발을 숨긴다거나 X자로 발목을 교차한다거나 방어적인 테스트들이 나왔었잖아요. 방어적인 테스트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뭐 팔짱을 낀다거나 다리를 꼰다거나 의자를 뒤로 민다거나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그리고 아주 부적절한 정서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스모킹건 1화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친딸을 청산거리로 살해했던 사건에서 당신의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여성의 이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맥락은 되게 너무나 슬프고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정서 표현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1화에서 다뤘던 게 김해 수영장에서 맞아요. 엄마가 딸에게 요구르트병에 청산가리를 타서 줬다. 맞습니다. 예, 그 사건이죠. 네. 그렇게 이런 어떤 그 부적절한 정서 표현이 나타나는 것도 행동 분석에서 이제 거짓 징후의 이제 하나로 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행동 특성을 보고 거짓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이제 행동 분석이고요. 뇌파 검사는 그러니까 주로 살인 사건에서 많이 쓰는데요.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범행 도구라든지 사체 유기 장소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사건에서도 요구르트병하고 몇 개를 쭉 놓고 했는데 요구르트병이 딱 이제 거기서 뇌파병하고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 자극을 보았을 때 P300이라고 하는 이 뇌파 파형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살인 사건에서 예를 들면 칼로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이다 그러면은 칼, 낫, 도끼, 가위, 망치 이런 흉기 사진을 착착착착 계속해서 보여줘요. 한 60번 정도 보여주면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럼 같은 거에서 같은 패턴의 뇌파가 계속 나타나요? 이거를 평균치를 해보면 확연히 이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칼 사진을 보여줬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뇌파 반응이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 그러면 칼, 낫, 도끼와의 망치 어떤 자극에서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한테는 의미 있는 자극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범인을 가려내는 것이 이제 뇌파 분석이고, 마지막으로 임상심리 평가는 이제 요즘에 뭐 조현병이라든지 사이코패스들에 의한 범죄들이 좀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각광받는 분야이기도 한데 이제 심리 검사도 하고 그리고 면담도 하고 행동 관찰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인지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성격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혹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지, 사이코패스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임상심리 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녹화 중에 제가 그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 이제 검사를 하는 와중에, 그러면 실제로 데스크가 이렇게 있고 질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발을 뒤로 꼬으면서 X자로 꼬으면서 뒤로 뺐다, 이런 거는 데스크 밑에 발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관찰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거짓말 탐지할 때 혹시 저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불투명 유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안에서 보면 거울인데 뒤에서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건가요? 저희가 행동 분석할 때는 이런 테이블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장애가 돼서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딱 의자만 놓고 이렇게 1대1로 면담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녹화를 다 해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이 사람이 거짓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미세 표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 녹화할 때 했었죠. 예전에 한번 했었죠. 네. 카메라로 다 찍더라고요.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0.25초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표정을 찾기 위해서 1초를 30프레임으로 끊어가지고 미세하게 그걸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단위로 그걸 다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중요한 질문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찰을 해봐야죠. 실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반응들을 아주 많이 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 저기 일반인들 만났을 때 거짓말하면 장비가 없어도 다 아시겠네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약간의 감은 남들보다 조금은 낫지 않겠습니까? 조심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좀 정유정이 다른 범죄자들하고 혹시 좀 달랐던 점이 있다거나 뭐 어떤 부분에서 정말 사이코패스 같다 이렇게 느끼신 부분이 있으실지요? 뭐 특별히 다르게 느껴진 점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사이코패스들을 만나면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정유정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죠. 정유정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은 정말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라서 정말 자기 관점에서만, 자기 시선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진 상식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관점 자체가 완전 다른 거네요. 아까도 자기가 111번을 찔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기 손에도 이제 상처가 나죠. 네. 근데 이 상처를 보고 쇠독이 오를 것을 걱정을 하는 걸 보고 참. 면담 와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럴 때 검사관, 분석관님들도 사람이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막 당황스러울 것 같으세요. 표정으로 막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드러내지 말아야죠. 그죠? 면담하신 범죄자 중에 좀 정유정 이외에 좀 비슷한 사례나 뭐 다른 범죄자들 기억나시는 분? 그러니까 뭐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 피해자를 칼로 그렇게 난자했던 사건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쌍무기수 이병주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 이병주는 석촌동 전당포 살인 사건하고 그 방이동 빌라 살인 사건으로 이제 무기징역을 2개를 선고를 받아서 쌍무기수가 됐는데, 저희 스모킹건에서도 다뤘었죠. 그랬었나요? 네.
저는 이제 다른 비제 사건으로 이제 이병주를 만났었는데 정말 강도와 살인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이고 그걸 말리러 오는 사람한테도 칼을 휘둘러 가지고 뭐 죽이려고 달려드는 극악무도한 그런 살인마였습니다. 근데 이병주의 범행 수법을 보면 정말 잔인하게 그지가 없는 게 이제 잭나이프 같은 작은 칼을 가지고 급소가 아닌 부분을 막 이렇게 수십 방을 막 찌르고 막 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마약 사범이다 보니까 이제 필로폰의 어떤 약 기운에 그랬다고는 하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정말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악마가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유정이 한 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이제 영장실질심사할 때 호송차에 타기도 전에 이제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막 창문 두드리고 막 이러니까 정유정이 한다는 말이 제가 이제 23살밖에 안 됐잖아요. 제 나이에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다들 내가 숨도 못 쉬게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막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이나 뭐 그걸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불편할 수는 있죠. 네네네. 그런데 본인이 한 짓은 그렇죠. 사람을 죽여놓고 그 정도의 불편함을 가지고 내가 숨을 못 쉬겠느니 죽겠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참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흔히 정말 사이코다. 딱 그 모습이네요. 이름도 비슷한 고유정, 정유정. 좀 차이점이 있다면요? 고유정은 일단 저희 검사를 동의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제주도까지 갔었는데 고유정도 직접 만나신 거네요. 만나러 갔는데 그 현장에서 다시 거부를 하는 바람에 분석관들이 다시 철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정은 실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같은 여성 살인범이고 또 보통의 여성 살인범과는 달리 이제 흉기를 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살해하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고유정은 어쨌든 그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이런 전 과정을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자기만의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이행을 했다고 본다면 정유정은 조건에 맞는 사람을 딱 타겟팅을 해가지고 살해를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는 대단히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이코패스들이 뭐 IQ가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지능이 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이코패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유정은 아마 후자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정유정이 좀 지능이 낮다라고 느끼신... 아니요, 지능은 평균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대단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이코패스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 면담 중에도 그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 자기 가족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꽤 많이 했습니까? 근데 하면서도 그것들이 이제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꺼려해가지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방어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죠. 가족 관계가 실제로 안 좋았나요? 뭐 그래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의 피해의식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물론 아버지가 뭐 교도소도 갔다 오고 해서 정유정을 잘 돌보지 못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데 과연 그 조부모들과의 관계가 정유정이 이야기한 그만큼이나 심각했을까? 그냥 본인이 어떤 그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어떤 그런 사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무너지고 해서 본인의 피해의식으로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을 자기가 굉장히 크게 피해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 정유정이 그리는 그들의 가족의 모습과 가족들이 얘기하는 그 가족의 모습 많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부모님들도 나름대로 애정을 많이 쏟고 했는데
뭐 정유정이 느끼기에는 부족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아버지도 정유정의 사랑이 꽤 컸던 걸로 저는 보였고요. 이제 정유정은 뭐 상대적으로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범죄자들을 만나셨을 때 확실히 이 가정 환경이라는 게, 이 성장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셨던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사이코패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들 뭐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이 발현이 되려면 이제 가정 환경에서 또 문제가 생기거나 친구 관계, 교우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촉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이 발현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양육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요즘 검찰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정말 정의롭고 훌륭한 뭐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분석관님들, 행정관님들, 실무관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도 정말 끈질기게 수사를 해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쓴 이 피의자들의 어떤 누명을 벗겨주는 그런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그런 많은 역할들을 또 해내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이 아쉽고요.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격려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모킹건에 10번 나오신 가장 최다 출연.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